예, 안녕하셨습니까? 온라인 아카데미 신라와 실크로드 제일 마지막 강의를 맡은 김중순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앞에서 10개 정도의 강의를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각자 발표하신 선생님들이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하신 내용들이기 때문에 대략 여러분들에게도 그림이 그려졌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제가 감히 그걸 결론을 대신해서 해초 스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교류의 가치와 코스모폴리탄 해초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물론 이제 해초 자신, 해초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연구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가 남긴 왕 오천축국전이라고 하는 그 자료 연구도 대단히 중요한데 저는 이제 그보다도 그분이 그 어떤 세계 여행이랄까 인도 혹은 저기 서역까지 건너가셨던 그 장정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서 그 장정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뭐 해초 이전에도 혹은 이후에도 세계 여행에 나섰던 사람들은 여럿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분들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뭐 현장 스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계신데 잠시 후에 다시 그분들에게 가기로 하고 그분들보다 오히려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마르코 폴로, 이븐 바투타 이런 분들은 사실은 지난 1000년 동안 인류의 문명을 바꾼 대표적인 인물 100명 가운데 포함된 두 사람입니다. 이제 라이프지라고 하는 이런 저널에 실린 내용인데 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겠으나 세계 여행을 했던 사람들로서 지난 1000년 동안 두 사람이 포함됐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해초 스님은 왜 포함되지 않았느냐고. 그분은 1000년보다 더 오래된 거의 뭐 1300년 이전의 분이니까요. 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르코 폴로, 이븐 바투타 이런 분들과의 같은 맥락에서 혹은 이분들보다 더 선구자로서의 그 우리 해초 선생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가보십시다. 마르코 폴로는 이제 1271년에서 1295년 이 사이니까 이게 대략 언제입니까? 유럽 역사로 치면 십자군 전쟁이 지나고 이제 몽골이 유럽을 휩쓸었을 때 그럴 때입니다. 여러분들 지도 보시는 대로 이분 출발한 곳이 베니스입니다. 그죠? 베니스에서 출발하셔가지고 주황색 요걸 따라가서 상두까지 베이징까지 가서 붉은색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수마트라를 거쳐서 헤로로 인도를 거쳐서 이란 호르무즈를 거쳐서 다시 베니스로 돌아오는 이 엄청난 길을 여행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25년의 긴 여행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17년은 이제 중국에서 체류를 했습니다. 그 경험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제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마르코 폴로만 이야기를 해도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이야기해도 이야기할 거리가 모자랄 만큼 시간이 모자랄 만큼 이야기할 거리가 많습니다. 거기에 매달릴 수 없으니 아까 이야기했던 이븐 바투타는 그 마르코 폴로보다 약간 후대의 사람입니다. 약간 후대의 사람 1304년에서 1368년 사이에 사셨던 분인데 이분은 오히려 마르코 폴로보다 더 오래 25년 동안 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도가 상당히 복잡해서 여러분들 보시기가 어떨는지 모르지만 이분은 지도 제일 왼쪽에 한번 보십시오. 스페인, 오늘날 스페인 여러분들 보이시죠? 스페인에서
해협을 하나 건너면 모로코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모로코에서 출발해가지고 원래 이 사람이 모로코 출신이거든요. 모로코에서 출발해서 역시 중국까지 2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이렇게 많이 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뭐 단순히 여행했던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행을 하면서 기록을 남겼다라고 하는 데서 또 이분들의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우리 해초 스님 한번 보십시다. 해초 스님은 704년에 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8세기가 시작되고죠. 8세기가 시작되면서 16살 때 이제 당나라로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도에 지금 경주가 나오죠. 경주에서 분명히 출발했을 텐데 이 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갔는지. 이제 광주로 도착을 해서 광주에서 한 3년인가 3, 4년 공부를 하다가 723년에 다시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이 먼 길을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 사실 4년이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죠.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인데 앞에서 마르코폴로나 이븐 바투타가 25년, 23년 이렇게 다녔다니까 사실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오히려 짧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이제 그 여행의 의미가 있었겠지만은 해초 선생은 해초 그 시대가 갖는 메시지가 시대로부터 우리가 건져낼 수 있는 메시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역시 중요하다는 거죠. 기왕에 이렇게 이 지도를 피워놓은 김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지도 광주에서 해로로 해서 인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해로를 통해서 인도로 들어가지만은 이것도 역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할 뿐이죠. 이제 그 기록은 여기 인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따라가는데 파사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보이나요? 제가 이거 연필로 포인트하면 여러분들도 같이 보일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요. 아마 파사라고 하는 거 보시리라 생각합니다. 파사는 오늘날 페르시아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페르시아까지 갔다는 말이죠. 페르시아까지. 놀라운 일입니다. 요즘 시대에도 페르시아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그 페르시아가 왜 중요하냐? 우리 해초 스님은 불교 승려지 않습니까? 근데 페르시아는 아시다시피 불교하고 상관이 없는 이 시대로 말하자면 이슬람권입니다. 그 이슬람권까지 건너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왕호 천축국 전에 파사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더 이제 서쪽으로 가면 아랍국, 물론 그 당시에는 대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아랍까지, 더 나아가서는 시리아까지, 이제 한자말로 소불림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비잔틴까지 대불림이라고 합니다. 비잔틴까지 언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놀랍죠. 실제로 거기까지 갔느냐 말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은 왕호 축국 전에는 이 나라, 이 땅의 이야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지역에 대한 상황까지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어쨌건 파사에서 토하라를 거쳐 파미르를 거쳐 소르를 거쳐 쿠차 그리고 둔항 장안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저기 쿠차라고 하는 동네 있죠. 723년에 쿠차라고 하는 곳을 지나게 되는데 아니 726년 6년이죠. 돌아오게 되는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726년에 우리가 잘 아는 고선지 장군 그러니까 고구려 이민으로 당나라로 갔다가 당나라에서 그 장군이 돼가지고 당나라 군사를 이끌고 그 이슬람군과 전쟁을 벌였을 때 당나라를 대표한 장군이었던 거죠. 이 사람을 여기에서 만났을 개연성이 있다. 근데 뭐 만났다는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개연성을 구태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느냐라고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해초가
왕후 천축국전에 자신의 이 기행문을 몇 년도 몇 월 며칠 어디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밝힌 곳이 별로 없어요. 이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두루뭉술이로 표현을 하셨는데 하필 이 시간만은 그러니까 726년에 쿠차라고 하는 곳을 들렀다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필 그 시간을 우리가 따져보면 아까 말했던 고구려 유민으로서 쿠차에 자리를 잡아 슴직한 고선지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고선지 이야기는 또 별도로 우리가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를 해도 또 충분하게 공부해볼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접어둡니다. 그래서 이제 727년에 다시 장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분의 이제 여정입니다. 자, 이 여정을 아까 제가 잠깐 말했습니다만은 비잔틴 그러니까 대불림국 또 소불림국 시리아 또 파사 이런 이제 서역 땅을 묘사하는 가운데서 아마 이분은 비잔틴을 밑에 여러분 한자로 써둔 글 보입니까? 사천 그러니까 하늘을 섬긴단 말이죠. 하늘을 섬기되 불식 모른다 뭐를 불법을 그러니까 해초의 입장에서 이런 거죠. 비잔틴 사람들은 우리처럼 불법을 모르고 하늘이라고 하는 존재를 섬기고 있더라. 그 말은 뭐냐면 이제 하늘 천자를 썼습니다만은 어쩌면 이슬람에서 말하는 유일신의 개념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신의 개념을 비잔틴은 가지고 있더라. 우리 불교는 그렇지 아니한데 대단히 이 문화사적으로 깊이 있는 해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해조 스님은 그냥 설렁설렁 방랑하듯이 여행 다닌 것이 아니고 아주 문화사를 대단히 깊이 연구하지 않았으면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저기 마샤드 니샤부르라고 하는 지명을 써뒀는데 지금 이란 지도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거 보십시오. 오른쪽 제일 위쪽에 마샤드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한 1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니샤부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거기서 더 이제 서쪽으로 가면 테헤란 오늘날 수도입니다. 근데 이 니샤부르라고 하는 이곳에까지 갔을 것이다라고 이제 해초의 기록을 봐서 우리가 짐작을 하는데 니샤부르가 어떤 도시냐? 니샤부르는 바로 이런 유물들이 엄청나게 발굴이 된 곳입니다. 이 유물들이 이제 전부 지금 현재는 테헤란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만은 제일 왼쪽에 있는 이 병 한번 보십시오. 이걸 우리가 봉수형 이제 물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봉수라고 하는 것은 새의 머리, 새 봉자에 숫자는 머리 숫자를 쓰는 그 새머리 모양이라는 거죠. 새머리 모양의 병을 이제 봉수형 이 물병이라고 하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저게 우리 경주에서 발견된 겁니다. 지금은 서울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만은 경주에서 발견된 이것과 매우 흡사한 이 옆에 있는 4개의 봉수형 물병들이 지금 바로 이 니샤부르에서 발굴이 돼서 현재 테헤란 국립박물관에 있다. 이건 제가 테헤란 국립박물관에 갔을 때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만은 이걸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해초가 여기까지 들렀을 때는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자면 최초의 신라인, 최초의 한반도인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모르죠. 그 전에 혹은 그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왔다 갔다 했겠는가.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유물이 경주에서도 발견되고 이란에서도 발견되느냐 말이에요. 이런 이제 실마리가 보이는 흔적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초는 704년 그러니까 8세기에 태어나서 8세기 말까지 활동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이에요. 8세기 한 세기를 이제 통째로 누리신 분인데
사실은 이분 이전에 이미 5세기, 6세기, 7세기 이때 다른 선각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 법현 스님, 또 송은과 해생 스님, 그리고 그 유명한 현장 스님, 의정 스님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체류 기간만 따져도 해초 스님보다 훨씬 이제 긴 시간 동안 여행을 했거나 체류를 했습니다. 14년, 3년, 18년, 25년. 거기에 비해서 우리 해초 스님은 달랑 4년밖에 계시지 않았어요. 4년 동안밖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행 기간도 너무 짧았고, 그 다음에 기록에 의하면 이분이 특별히 구법 행위를 했다라는 증거가 별로 없다. 구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를 익히기 위한 수련이라고 할까? 어떤 그런 흔적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폄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구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보면 그런 결론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제 생각은 해초를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 이분의 글은 오히려 구법보다, 이분의 여행은 오히려 구법보다 문화 학습에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남긴 글과 달리 글의 특징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에 갔더니 어떻게 살더라, 사람의 모습은 어떻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고 풍습은 어떻더라, 이런 식으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뒀어요. 이런 설명 방법은 구법을 위한 서술 방식은 아니죠. 오히려 문화 연구에 필요한, 문화 학습에 필요한, 조금 학술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 문화 현상학의 방법을 가지고 여행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 의의가 남다르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구법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인도의 날란다라고 하면 이제 불교 연구의 중심지죠. 다른 분들은 다 여기에서 수십 년 동안 10여 년 이상씩 다 이제 구법을 위해서 수련을 하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 해조 스님은 그게 들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폄하될 수 있죠. 상대적으로 이 사람은 별로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또 신라 사람이었으니까 중국 사람들보다 또 한자 실력이 조금 모자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점들을 가지고 이제 가치를 낮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특징적으로 이분은 언어학에도 상당히 관심이 있었던가 봐요. 그때까지만 해도 오늘날 카시가르라고 하는 도시 혹은 국가라고 할까, 이걸 한자말로 소륵이라고 했는데 현지 사람들이 그렇게 발음하지 않더라. 가사기리국이라고 자기 나름의 표현을 이제 썼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8세기 중앙아시아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자료들이죠. 그런 뜻에서 문화 현상학자로 이분을 취급해야 된다. 자, 아까 제가 해초가 8세기를 이제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8세기를 활동하는 동안에 해초가 6세기, 7세기의 그 당나라 혹은 서역 지역의 변화들, 그리고 본인이 태어났던 신라 혹은 한반도의 역사적인 변화들, 이런 것들에 대단히 빚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고 상관없이 갑자기 어디에서 툭 떨어져 가지고 이런 긴 여행을 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사를 맥락으로 읽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타이틀을 횡으로 읽는 세계사 이렇게 했습니다. 왜 하필은 횡이냐? 알다시피 우리가 공부하는 실크로드가 바로 이 한반도에서 저기 카스피해를 지나서 우리는 지금 터키 심지어 로마까지 연장되는 이 긴 횡으로 되는 이 루트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걸 횡으로 읽지 않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한 대로 하자면 주로 종으로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다음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공부해오던 방식과 조금 다른 거죠. 이웃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관계 속에서 이제 사건이 생긴다, 이런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이제 해초가 배경으로 했던 5세기, 6세기, 7세기, 5세기까지 혹은 7세기, 8세기
이 이야기는 제대로 알아야 이제 해초를 해명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중심에는 그러니까 6세기, 7세기에는 제가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러시아의 남쪽 오늘날 혹은 이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을 비롯해서 우즈베키스탄 또 키르기스탄 이런 데가 전부 오늘날 이 돌궐 옛날 그 5세기, 6세기, 7세기의 돌궐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돌궐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옆으로 길게 뻗어 있으면서 한쪽 끝은 서쪽으로는 서역을, 동쪽 끝은 우리 고구려와 이제 관련을 했고 이 돌궐을 통해서 동과 서가 교류하게 됐다라고 하니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우선 이 돌궐이 고구려와 어떤 연관관계를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서에 자세한 기록들이 남아있죠. 고구려와 돌궐이 힘을 합해서 수나라에 대적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기록, 그 다음에 돌궐 비문에는 새로 발굴된 돌궐 비문에는 카간의 그러니까 돌궐 왕의 장례식에 고구려가 조문 사절을 파견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봐서 돌궐과 고구려의 관계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돌궐이 저기 서쪽 끄트머리에 보면 소그디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즈베키스탄 중심이죠. 저기에 있는 소그드 사람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주로 이제 페르시아 계통 사람들입니다만은 이 사람들과 이제 연합을 했습니다. 그렇게 연합을 한 이유는 소그디아 사람들이 대단히 활동적이었고 또 전쟁에 강하고 외교에 강하고 상업에 강했기 때문에 이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서역과의 교류 관계는 이 사람들에게 거의 맡겼다시피 했을 정도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에프탈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 들어보셨어요? 이 우리 세계사에서도 참 듣기 어려운 이 지역인데 바로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잠깐 넘어가 볼까요? 이 소그디아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오늘날 이란 쪽, 중앙아시아 쪽 지금 이 지도에는 푸른색, 녹색 말고 청색 칠해져 있는 이곳이 에프탈입니다. 이 에프탈이라고 하는 또 강력한 나라가 있었는데 이제 돌궐에게는 이들이 굉장히 큰 이제 걸림돌이 됐죠. 걸림돌이 된 이유는 정치적인 것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그드가 주력하고 있었던 것은 상업입니다. 상업 어떤 상업이었겠어요? 실크로드가 이제 교류의 루트로 사용됐을 때는 생활용품, 특히 비단. 그래서 이제 비단길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겼지 않겠습니까? 비단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뭐 자기라든지 다른 이제 생활 필수품들이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옮겨갈 때 소그드인들이 중심이 됐는데 그 상업 활동에 걸림돌이 된 나라가 바로 이 에프탈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까지 건너가야 장사가 되는데 더 나아가서는 페르시아를 건너가면 어디입니까? 비잔틴이잖아요. 비잔틴까지 건너가야 장사가 되는데 에프탈이 중간에 끼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돌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돌궐과 이제 아까 그 소그드는 이제 연합된 세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궐에서 페르시아로 에프탈하고 도저히 안 되니까 사신을 파견합니다. 그 사신의 이름이 마니악입니다. 이제 페르시아와 연합을 해가지고 에프탈을 치고 이제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합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에서는 이미 그때 자기들이 그 비단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소그드가 그렇게 반갑지 않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소그드에서는 페르시아를 넘어서 비잔틴까지 이제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외교 관계를 맺게 되는데 비잔틴과 이제 소그드 혹은 돌궐이 손을 잡고 페르시아를 공략하게 됩니다. 에프탈은 이미 쳐부셨으니까 말이죠.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이 569년, 그러니까 6세기 말에 일어납니다. 비잔틴에서 젤마쿠스라고 하는 사신을 아까 말씀드렸던 마니악이라고 하는 돌고래 사신과 동행을 시켜서 동방으로 보냅니다.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마니악이 동에서 서로 넘어갔던 외교관이었다면 젤마쿠스는 서에서 동으로 넘어왔던 외교관이죠. 본격적으로 동서의 교류가 시작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당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대단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 당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던 당대 최고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었던 돌고를 쳐부시고 그게 630년입니다. 당나라가 이제 엄청난 영토를 확보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7세기입니다. 이 7세기에 들어서 당나라는 뭐 좌충우돌이라고 할까? 우리가 봤을 때는 좌충우돌이죠. 왜? 서쪽으로는 티베트를 치고 얼마나 강력했던 나라인데, 그리고 북쪽으로는 돌골, 아까 말씀드린 돌골 혹은 위구르 이런 것들을 치고, 동쪽으로는 고구려를 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실은 당나라가 중간에 이렇게 포위된 상황이니까 굉장히 급했죠. 이쪽을 치면 저쪽에서 덤비고 저쪽을 치면 이쪽에서 덤비고 계속 이러니까 7세기는 그런 뜻에서 당나라에게는 대단히 위기의 순간이기도 했지만은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한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되고 당에 의해서, 그러면서 신라와 당이 손을 잡고 고구려를 치고 백제를 치고 신라는 통일 신라를 세우는 과정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당이 이제 티베트를 치고 위구르를 잡아먹고 나라를 엄청나게 크게 키웠을 때죠. 이제 나라를 키웠다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정치적으로만 힘을 확보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문화적으로도 엄청나게 이제 확대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민족이 다르고 국가가 다른 티베트를 치고 돌고를 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같은 시기에 페르시아가 아랍에 의해서 무너지죠. 그러면서 이 그 확대되어가는 당나라 세력과 페르시아 아랍 세력이 만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7세기 중반입니다. 제가 여기 삼국사기에 나오는 두 가지 사실을 여기다 언급해뒀습니다. 하나는 바보온달의 이야기고 하나는 온군해 이야기입니다. 바보온달이라고 하면 바씨가 바라고 하는 것이 성이 아니잖아요. 바보. 앞에 닉네임인 셈이고, 온달이라고 할 때 온달이라고 하는 이제 성씨라고 하는 거예요. 온군해라고 하고 온씨라고 하는 시족이 당시에 중앙아시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가설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와 교류를 이야기할 때 이 가설을 근거로 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온달에 대한 기록은 온달이 바보로 설명될 만큼, 그 말은 뭐냐, 현지어 고구려 말을 잘 못했을 것이고 생긴 것도 좀 다르게 생겼을 것이고, 그래서 바보 취급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무력에 뛰어나서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큰功을 세웠다, 이런 이야기고, 온군에는 좀 시대가 조금 그 다음 후기로 넘어옵니다만은 김춘추가 당나라를 방문하고 돌아올 때 고구려의 습격을 받아서 죽게 되었을 때 이 온군해라고 하는 시종이 김춘추의 옷을 이제 갈아입고 자기가 대신해서 죽음을 죽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중앙아시아 출신이다. 이 교류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반도와 이제 중국, 중원이라고 합시다. 혹은 서역, 이 지역이 서로 이제 교류를 했다라고 하는 여러 증거가 있는데, 이게 도상으로 볼 수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밑에 설명 보시는 대로 6세기 중반에 양나라에 파견됐던 12개의 외국인 사절들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12개니까 뭐 이 폭이 엄청나게 큰데 여러분들이 다 보여줄 수 없어서 중간에 잘랐습니다만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데가 활국, 파사, 페르시아죠. 그 다음에 백제, 그리고 구차, 그리고 외,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이 사진이 좀 희미합니다만은 이 백제의 의관을 입은 사람, 검은 신발에 여기 이제 나중에 자세히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깃털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특이한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게 또 있습니다. 왕회도, 왕이 주관하는 모임, 뭐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역시 이제 당태종 때 중국 주변에 있는 여러 23개의 나라들이 모인 사신들을 쭉 그려놓은 겁니다만은 이건 이제 아까 앞에서 봤던 이거 뭐죠? 양직공도의 이제 모사품이 아니냐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건 여기에 왼쪽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외, 이런 나라 사람들이 당나라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의 그림인데 이런 그림들이 이제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 중원과 아까 말했던 중아시아와 심지어 저기 아까 비산틴 이야기도 있었죠. 그 교류가 중국을 통해서 활발하게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회태자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빈도라고 하는 이름 하는 것인데 7세기 중반에 비산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역시 머리에 이렇게 깃털을 단 이 사람이 고구려 사람,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말갈 사람, 그다음에 이렇게 머리 벗어진 이 사람이 비산틴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당나라 사람들이죠. 이제 손님을 만난 사람들. 이런 걸 봐서 교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서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이 우즈베키스탄, 오늘날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의 아프라시아 벽화가 복원을 해서 상당히 보기 좋게 됐습니다만은 역시 머리에 이렇게 깃털을 꽂고 있는 걸로 봐서 이분들도 고구려에서 그 소그드까지 찾아간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짐작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돈황석굴에도 이제 최근 연구에 의하면 39개나 되는 신라인 혹은 고구려인으로 짐작되는 인물화가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물론 아직까지 그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이미 그 시대에 한반도 사람들이 둔왕을 통하거나 아니면 당나라 다른 지역을 통하거나 뭐 양나라를 통하거나 중원과의 깊은 관계를 했다 뿐만 아니라 비잔틴에서 온 사람들과 만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모로 이제 증명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7세기, 8세기 중반쯤이면 페르시아와 아랍이 등장합니다. 이 당나라를 거쳐서 심지어 신라에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배경에는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632년에 무함마드가 죽고 637년에 카디시아 전투에서 페르시아가 아랍에 의해서 패하죠. 그때 페르시아가 당에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당과 페르시아는 이미 아까 앞에서 봤던 대로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랍이 페르시아를 이기고 그러니까 사산조를 말하는 거죠. 사산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죠. 사산조를 멸망시키고 이제 아랍에서는 장안을 방문했다라고 하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교류가 아주 깊숙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역 혹은 이슬람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하지만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문화권. 그러니까 아랍은 이슬람을 배경으로 해서 생겨진 국가죠. 이 아랍이 페르시아를 치는데 페르시아는
이슬람을 모르고 있었죠. 조라스터라고 하는 민족 종교가 있었는데 그걸 치고 그 문화를 치고 그 문화 혹은 문명이 얼마나 그 깊고 광범위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될 정도입니다. 이제 그리스의 알렉산더와의 관계 속에서 전쟁 속에서 엄청난 교류를 이루면서 풍부한 문화를 이루었는데 그 문화가 그 문명이 이제 아랍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면서 이들이 한쪽은 승자고 한쪽은 패자잖아요. 아랍은 승자고 페르시아는 패자예요. 이걸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이슬람입니다. 이 이슬람이 당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7세기 중반입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751년에 있었던 고선지의 탈라스 전투입니다. 고선지는 당을 대표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탈라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키르기스탄의 탈라스 강유역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서쪽은 아바스 그러니까 페르시아 아니 이슬람의 아바스 동쪽은 이제 당나라 이 두 군사가 전쟁을 하게 된 거죠. 유감스럽게도 고선지가 집니다. 당나라가 져버립니다. 그러나 문명사적으로는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첫째는 이 아랍 페르시아 사람들이 당나라로 대거 이동하는 계기가 됐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 혹은 신라가 가지고 있었던 종이 문명이 서역으로 전파되는 과정이기도 했다는 거죠. 자, 그 이야기는 또 그 이야기대로 또 하나의 섹션이 될 테니까 또 따로 좀 아껴두기로 하고 그 전쟁이 끝난 지 겨우 4년이 됐을까 했던 시기에 그 유명한 안녹산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 안녹산 자신이 사실은 소구드 출신입니다. 이들이 본인 자신이 소구드 출신이어서 그랬겠지만 페르시아계 이제 중국인들이 당과 위구르가 연합한 그 군사들을 치게 되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당은 정신을 못 차리게 됐습니다. 안녹산에 난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았죠. 또 그러던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토본, 티벳, 이 티벳이 엄청나게 또 성장을 하죠. 당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위기이자 또 동시에 또 당이 가장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죠. 여기 지금 그린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지역이 이 당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서쪽이죠. 티벳이 엄청나게 이제 득세를 해서 당을 위협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저 오른쪽 끄트머리에는 고구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키탄 이제 거란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고 그 북쪽으로는 위구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이제 뭐 당의 운명이었죠. 중국의 운명이죠. 늘 이렇게 사방에 쌓여 있었던.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역전이 돼서 한반도가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고 위구르는 이미 잡아먹혔고 티벳도 마찬가지로 잡아먹혔고 이제 이런 시절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세기 후 이제 다시 또 황소의 난이 일어납니다. 황소의 난 여러분들 아마 중국 역사를 배울 때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들이 변란을 일으켜서 얼마나 충격이 컸느냐 하면 당나라가 명맥은 유지했습니다만 이 난이 일어나고 나서 한 20년 만에 결국은 당이 망하게 되는 이제 그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때 이제 기록에 의하면 10만 명 이상의 무슬림들이 학살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난이 일어나면 늘 이렇게 피해를 보는 쪽은 소수민족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는 대로 1992년인가요? LA riot, LA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한인들이 흑인들과 더불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습니까? 미국 땅에서 일어난 흑인들의 폭동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황소의 난, 이 폭동이라고 할까, 이 혁명에서 실제로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무슬림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7세기, 6세기, 7세기 이때
혹은 8세기 이때 이제 서역과 당나라가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많은 서역의 무슬림들이 아랍 사람들과 또 페르시아 사람들이 넘어와서 거주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 10만 명 이상 학살당했다니까 실제로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 그보다 훨씬 더 많겠죠. 자, 이걸 계기로 해서 학살을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겠어요? 많은 도망자들 가운데 유민 가운데 일부가 신라로 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건 기가 막히게 이야기가 이제 하나 맞아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 바로 처용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처용이 우리 삼국유사에 의하면 897년에 이제 동해 계엄포에 등장합니다. 폭풍과 함께 7 아들을 데리고 용왕이 나타나는 걸로 그려집니다. 이때가 바로 흥강왕 시절이죠. 흥강왕이 이 폭풍이 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용왕을 달래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이제 사찰을 절을 하나 지으면 된다. 그래서 절을 하나 짓죠. 그래서 이제 이 풍랑이 조용해지고 이제 그 7 아들 가운데 하나인 처용이 신라의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이제 처용가가 생기고 또 처용무라고 하는 것도 생깁니다. 처용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바로 이 처용가의 내용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여러 가지 번역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서울 밝은 달에 밤들인 논이다.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로다. 둘은 나의 것인데 둘은 누구 것인고 본래 나의 것이지만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요. 이 참 너무나 논리적이지 않은 시다 보니까 해석이 가지각색입니다. 지금도 이제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제 처용이 누구였죠? 용왕의 아들이었잖아요. 용왕의 아들이 와서 신라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나들이를 갔다가 들어오던 모양입니다. 그죠? 밤늦게. 들어와 보니까 이부자리에 자기가 누워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남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발이 4개인데 그 중에 둘은 내 아내 건데 다른 둘은 누구 거지?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미 빼앗겼잖아. 그죠? 이미 같은 이부자리 쓰고 있으니까. 근데 이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요? 이 결론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같으면 이 외간 남자라고 할까? 그에게 복수를 하거나 어떤 벌을 내리거나 뭐 화를 내거나 뭐 이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쩌리요? 이미 이렇게 쏟아진 물 어쩌면 오해하면 좋겠노? 이러고 맙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요즘 팬데믹 시대라고 하죠.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앓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팬데믹이 이 897년 흥강왕 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뭐 삼국사역에 기록으로 나와 있어요. 기록으로 나와 있는데 하필이면 이때 등장한 사람이 처용입니다. 이 처용이 우리가 돌이켜 보면 우리 한국의 무속에서 질병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을 때는 병굿을 하죠. 중요한 병굿 가운데 하나가 손님굿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마마라고 하는 병을 치료하는 건데 유행병이죠. 유행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면 놀랍게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이 굿 이름이 손님굿입니다. 무슨 말이죠? 병원을 손님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 손님을 어떻게 했죠, 우리는? 손님은 잘 대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식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은 곧 손님이기 때문에 손님처럼 잘 다스려야 된다. 잘 대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오늘날 한국의 샤머니즘에 남아있는 그 전통이 바로 여기 처용가에 이미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요? 그러니까 대항하기보다는 맞아들이는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의 자리를 차지했던 이 사람이
처용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으로 이런 그 부적을 내 얼굴이 그려진 그렇게 당신의 얼굴이 누구죠? 처용 당신의 얼굴이 그려진 부적을 붙여놓으면 내가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병균이잖아요. 그 병균이 처용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붙여놔. 그럼 내가 이제 안 올게. 더 이상 안 올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적을 대적하는 방법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적을 내 것으로 삼음으로써, 나의 손님으로 대접함으로써, 함으로써. 그러니까 처단하거나 말살하거나 없애버리지 아니하고 나와 동행하고 동반하는 동반자로 취급을 해서 병을 이겨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요즘 팬데믹 시대에도 참 딱 맞아떨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1년 내내 지금 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코로나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백신 맞고 있지만은 백신 뭐 참 발견도 아직 발명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의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이게 영원히 같이 갈 것이다. 같이 가야 돼요. 조심하면서. 이게 이제 팬데믹과 대처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처용가에 나와 있는 거죠. 이런 방식은 병에 대해서 대처하는 이런 방식은 사실은 옆에서 여러분들 보는 달마대사의 이 부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얼굴을 넣어서 부적을 만드는 이 방식은 우리에게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그 근원이 이제 서역에서 넘어왔다. 오늘날 이란에도 이 사람들은 문신을 한다든지 할 때 늘 뭘 퇴치하고자 할 때는 이런 이제 사람 얼굴을 그려내는 방식이 여전히 남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처용의 방문은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대단히 상징적으로 읽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은 거죠. 근데 그걸 증명해주는 또 하나의 이제 물증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원성왕 괴릉에 이런 무인상이 남아 있죠. 이 무인상을 보고 이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굴까? 신라 사람은 아무리 봐도 아니죠. 그러니까 신목고비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신목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깊이 들어가 있고 눈이 크단 말이죠. 눈이 깊이 들어가 있고 고비 코가 크더라. 이건 당연히 서역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때요? 여기 수염 기르는 방식이라든지 또 뒷모습입니다. 뒤에 이렇게 모자를 써서 이렇게 묶은 방식이라든지 머리를 한 방법이라든지 이건 신라인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근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여기 주머니입니다. 뒷주머니. 이거 포체테라고 하거든요. 포체테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영어에서 파켓이라고 하는 어원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주머니, 호주머니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것으로 봐서 지금 신라에 남아 있는 여러 유물 그리고 이런 인물상 혹은 처용의 이야기 너무나 많은 증거 자료들이 서역과의 교류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 한번 마무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초가 8세기에 신라에서 출발해서 서역을 한 바퀴 돌고 돌아왔다. 이게 이제 이야기의 처음과 끝입니다만은 사실은 그 이야기가 있기 위해서는 또 그 이야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 1, 2세기, 그 이후 1, 2세기의 상황을 세계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신라의 후예 혹은 한반도의 후예로서 우리는 결코 실크로드의 외부인이 아니고 실크로드 중심의 변방이 아니고 실크로드의 객체가 아니고 실크로드의 주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해초는 그런 뜻에서 주체이면서 그의 시각을 신라에만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세계화시키고 세계적인 시각을 배워서 와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6세기, 8세기는 세계적으로 대변혁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시간과 공간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에게 코스모폴리탄, 그러니까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저 재미로 세상 구경해봐야지 이거 가지고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건 정말 그 당시에 그런 서역 방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 걸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었죠. 그때 이미 그는 그런 용기를 가졌을 것이고 그 용기는 어떤 호기심, 어떤 해보려고 하는 의지, 꿈 이런 것들을 키웠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그 꿈을 실현시켰는데 어떻게 실현시켰느냐? 실크로드와 연계를 시키자면 이제 실크로드는 이제 후에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육로와 해로가 있었다. 육로는 초원길, 사막길로 대표된다면 해로는 바닷길일 텐데 당시에 이 실크로드 세 가지 초원길, 사막길, 바닷길 이걸 이제 해초는 다 휩쓸었던 사람이다. 위대하죠. 그러나 그 위대함이 그 엄청난 결과가 그저 한때 있었던 사건으로 지나지 아니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혹은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다른 꿈을 꿔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후세들이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된다. 그게 가능하다면 혹시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군위 의성 이쪽 지역에 그리고 경상북도에 국제 공항이 이제 새로 생긴다라고 이제 발표가 났었죠. 물론 이제 뭐 인천에 큰 공항도 있고 합니다만 구태여, 신라 혹은 이제 경상북도로 초점을 맞추자면 어쩌면 해초가 남긴 실크로드의 이야기에다가 우리는 하늘길, 그러니까 육로, 해로, 그 다음에 항공로 이렇게 세 가지 하늘길을 보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꿈이라면 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길을 통해서 이제 다가오는 우리가 살아야 할 21세기 미래는 새로운 차원의 소통의 채널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세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서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10개의 강좌와 제 강의를 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흥미를 끌 수 있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또 실크로드와 관련해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명대학교 실크로드 중앙아시아 연구원에서 주최하는 온라인 아카데미 신라와 실크로드 이것으로서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